이 자외선이 점점 강해지는 이 시즌을 맞아서 그동안 궁금하셨던 것들을 총 정리해보고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품까지도 같이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자외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자외선은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A, B, 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그런데 자외선 C는 오존층에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달하는 것은 거의 없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 A, B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외선 A는 파장이 긴 편이어서 유리창까지도 뚫고 들어오는 침투력이 강한 그런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A를 좀 기억하고 싶으시다면 A가 좀 모양이 뾰족하고 좀 길잖아요. 아, 얘는 길고 뾰족하고 깊게 침투하는 애였지?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유리창도 뚫고 들어올 뿐만 아니라 표피층 밑에 있는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리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오면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막 멜라닌 색소들을 만들어내게 돼요. 그러면 그런 기미 같은 색소 침착이 생기기도 하고요. 피부 진피층이 손상이 되면 이 진피층 아래에 있는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피부 조직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뭐 주름, 수분 손실 이런 것들도 같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그런 자연적인 노화 말고 이런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노화는 거의 80%가 이 자외선 때문이라고 해요. 반면에 이 자외선 B는 파장이 좀 짧은 편이어서 자외선 A처럼 좀 깊숙이 진피층까지 들어오지는 못해요. 하지만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받게 되면 피부가 빨개지고 뭐 피부염이 생기기도 하고 햇볕을 심하게 받으면 생기는 일광화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자외선 B는 자외선 A보다 피부 깊숙이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강도가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조금만 노출이 되어도 피부가 쉽게 손상되는 그런 자외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선크림 하면 이렇게 피부가 뭐 그냥 까매지고 빨개지고 이걸 막기 위해서만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피부가 빨개지고 까매지는 건 사실 빙산의 일각인 거죠. 선크림의 목적 자체를 좀 더 크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얼마 전에 되게 화제가 됐던 최화정님 집 소개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 영상을 보면 집도 진짜 멋진데 사실은 저는 그 선크림을 챙기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선크림 바르고 항상 손이 가는 곳에 여기저기 선크림을 두고 자주 바르시고 꼭 이 목까지도 챙겨 바르신대요. 그래서 이분은 물론 뭐 피부가 하얗기도 하지만 진짜 61년생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부터 목까지 피부가 정말 탱탱하고 주름이 없으시잖아요. 물론 선크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선크림은 진짜 단순히 피부톤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천천히 그리고 덜 잘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 발라야 하는 진짜 가장 가성비 좋은 안티에이징 화장품이라는 걸 꼭 이 점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외선 A와 B 둘 다를 잘 차단해주는 선크림을 고르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지금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가셔서 이 갖고 계신 선크림을 같이 가져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SPF랑 PA라고 적혀있죠? 이 PA는 UVA, 즉 자외선 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지수예요. 그 다음 SPF는 UVB, 즉 자외선 B 차단과 관련이 있어요. PA로 돌아가보면 이 PA 플러스 개수로 차단 효과를 표시합니다. 이 플러스가 한 개이면 차단 효과가 있고 두 개이면 매우 효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플러스 개수에 따라서 차단 효과의 강도를 표시하고 있어요. 두 개, 세 개 정도도 충분하다고 하는데 요즘 시중에 있는 선크림들은 대부분 PA 플러스 3개, 플러스 4개 등급의 제품들이 많아서 이 정도의 등급으로 쉽게 고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요즘은 플러스 4개짜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SPF 지수는 SPF 15 이상만 돼도 자외선 차단율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해요. 거의 다 차단율이 95% 전후로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데 만약 거의 실내 생활을 하시거나 그냥 아이들에게 사용하신다면 SPF 30 정도도 무리는 없다고 해요. 하지만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날에는 SPF 50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아까 말씀드린 PA 플러스 4개, 뭐 SPF 50인 제품들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있어서 그냥 하나만 구입하신다면 PA 플러스 4개, SPF 50으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무기자차라고 말하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고 유기자차라고 말하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있어요. 무기자차는 비유하자면 얼굴에 이런 차단막을 하나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씌워서 자외선을 튕겨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 성분이 티타늄 디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이런 성분인데요. 이런 미네랄 성분을 입혀서 차단을 하니까 얼굴이 좀 하얘지는 그런 백탁 현상이라는 게 좀 있죠. 그리고 성분의 특성상 조금 뻑뻑하기 때문에 발림성이 좀 떨어지고 건조한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이런 막을 씌우는 거라서 바로 차단 효과가 있고 상대적으로 자극도 적고 트러블이 생길 확률도 좀 낮은 편이에요. 유기자차라고 불리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는 이 차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어서 자외선을 화학적 반응으로 분해해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서 분해하고 열로 방출해내는 시간이 좀 걸리는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크림을 외출 30분 전에 발라야 된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유기자차는 무기자차와 다르게 그런 막을
약을 씌우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백탁 현상도 없고 발림성도 좋아요. 하지만 피부나 제품에 따라서 좀 피부가 민감한 경우는 그 화학적 반응이 좀 자극이 될 수도 있고요. 눈시림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으세요. 하지만 뭐 그런 거 없이 잘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요즘은 이 두 가지 성분을 섞어서 좀 단점을 보완한 혼합자차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쓰시는 게 정말 잘 맞고 트러블이 없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좀 저자극의 성분을 찾으시거나 피부가 좀 민감해서 트러블이 좀 잘 나는 경우, 또는 유기자차를 쓰고 눈시림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아이들에게 좀 쓰시는 경우는 무기자차를 쓰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좀 발림성도 좋고 건조하지도 않은 무기자차 선크림을 찾으시는 분들, 이 다음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무기자차가 좀 뻑뻑하니까 또 건조하고 이런 면이 있으니까 크림을 섞어서 바르는 건 어떤지 좀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한테 선크림을 발라주려고 하는데 얼굴에 뭘 바르는 걸 되게 싫어해요. 특히나 선크림은 이렇게 좀 잘 펴발라줘야 되니까 바르다 보면 막 아이랑 실랑이 하게 되고 막 그러니까 저도 그냥 한 번에 바르려고 섞어서 발라준 적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당연히 희석이 되니까 차단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건조해서 좀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바르기 전에 보습을 잘 해주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오전이라고 너무 가볍게만 스킨케어 하지 마시고 보습력이 좋은 크림까지 좀 탄탄하게 스킨케어 잘 해주신 다음에 선크림을 올려주시면 훨씬 건조함이 덜하거든요. 그리고 선크림을 바르고 클렌징을 할 때 이중 세안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 얼굴뿐만이 아니라 목이랑 사실 귀까지 바르는 게 정석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럴 경우 귀나 목이나 뭐 이런 팔 이런 부분도 이중 세안을 해야 되는지, 사실 목이나 이런 몸 부위는 얼굴에 비해서 피지선이 발달하거나 그렇진 않기 때문에 트러블이 생길 가능성은 사실 낮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좀 꼼꼼하게 해주기 위해서 샤워를 할 때 좀 순서를 정해뒀어요. 제일 먼저 1차 클렌징 제품 있죠. 클렌징 밀크나 오일로 얼굴 하면서 같이 귀랑 목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거를 귀랑 목에 바르는 게 좀 어색했는데 그냥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이게 유화하면서 헹굴 때 좀 몸에 흐를 수 있으니까 샤워할 때 그렇게 같이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헹궈낸 다음에 폼 클렌저로 귀랑 목도 같이 이렇게 클렌징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로 샤워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장점이, 특히 우리가 목이나 귀 같은 부위는 좀 자칫 신경을 잘 못 쓰게 되는 부위잖아요. 이렇게 선크림을 발라주고 씻어주면 깨끗하게 좀 관리도 할 수 있으면서도 자외선도 차단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샤워랑 게 쭉 이어서 뭔가 루틴을 만들어 놓으시면 크게 번거롭진 않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루틴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출 안 하는 날 선크림을 안 바르고 피부를 쉬게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정말 햇빛에 노출이 거의 안 되고 창문도 거의 없고 외출도 진짜 안 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셔도 괜찮죠. 그런데 아까 유리창까지 다 뚫고 들어온다고 한 자외선 A, UVA 기억나시죠? 우리가 집에서 암막 커튼을 항상 치고 있는다든지 그렇진 않잖아요. 뭐 창가에 앉을 수도 있고, 또는 쓰레기를 버리러 그냥 잠깐 나가거나 편의점을 가거나 외출을 할 수도 있죠. 집에 있는 날도 햇빛에 아예 노출이 안 되기는 사실상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게 우리 생각에는 좀 뭔가 피부를 쉬게 해주는 것 같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른다고 피부가 더 쉬는 거고 뭐 피부 건강에 도움되고 이런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아예 뭐 햇볕이 차단되는 환경이 아니라면 외출 안 하는 날도 발라주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선크림 바르면 트러블이 나서 안 바른다, 발라야 되는 건 알겠는데 참 안 바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바르시기에는 오늘 말씀드렸듯이 선크림의 중요성이 너무 크잖아요. 이런 경우가 사실 선크림 자체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건 아니고 어떤 선크림에 있는 성분이 자극이 되거나 알러지가 돼서 트러블이 나는 거잖아요. 물론 정말 피부가 심하게 안 좋은 상태에서는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죠. 실제로 제가 작년에 접촉성 피부염에 걸렸을 때 피부 상태가 되게 심각했거든요. 수포까지 생기고 되게 막 빨갛게 부어오르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는 사실 선크림을 안 쓰거나 뭐 화장품으로 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야 되죠. 그때 치료해 주셨던 선생님께서도 지금은 선크림뿐만 아니라 뭐 클렌저, 보습제 이런 것도 다 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처방받은 연고만 바르고 약 먹고 세수도 안 하고 진정이 될 때까지는 그냥 그렇게 지냈었어요. 이렇게 좀 염증이 생겨서 전문의분께서 판단을 하셔서 안 쓰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면 안 쓰시는 게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좀 찾아가 보시는 게 사실은 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다이어트든 운동이든 공부든 매일 좀 기본에 충실하고 그걸 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피부에는 선크림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30대 후반이 되니까 모든 면에서 매일 조금씩 쌓아온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선크림 꾸준히 잘 챙겨주시면 우리도 그 최하정님처럼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끝낼 수 없겠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그동안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는 또 민감성 피부나 건성 피부에게도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무기자차 선크림 제품 소개 영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좀 살짝 보송한 제형부터 좀 살짝 로션같이 묽은 제형까지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바르는 방법과 클렌징에 대해서도 같이 좀 보여드리고 소개해 드릴
드릴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장품 만드는 엄마 채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